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종 채널에 들어와 사연을 듣고 있는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는 날도 오네요. 저는 워낙 삶이 순탄하지 못하고 가탈이 많은 편이라 웬만한 일이 있어서는 크게 놀라지 않거든요. 남들이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보통의 자잘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냥 웃고 넘기는 편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에 겪은 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한동안 그 일만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일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은 다들 결혼은 늦게 하거나 안 하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들과는 달리 일찍 결혼을 하여 온전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 집안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가 있는데 왜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러냐고, 제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 보지 못해 복에 겨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못된 행동을 견디지 못한 채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 저는 술을 먹느라 뻑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견디며 살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악몽 같은 집에서 버티며 살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서 혼자 살아왔죠.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나름 잘하는 편이었고 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대학교 입학은커녕 책 한 권 구매해서 읽을 형편이 안 되었죠. 왜냐하면 애초에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 뿐더러 버는 족족 고시원 월세를 내고 먹고 사는 것에 모두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저는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아와서 그런가 웬만한 일에는 사람이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나쁜 짓만 빼고는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모두 섭렵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하기 힘든 일도 해봤고 심지어 배달 오토바이도 타봤죠. 게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는 새벽부터 우유 배달에 식당 일, 그리고 저녁에는 배달 아니면 대리운전 일까지 하면서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제 한 몸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뻑하면 고시원비를 밀려서 주인 아주머니가 재촉을 해댔거든요. 아유, 아가씨, 이번에도 고시원비 밀렸더라. 우리는 보증금도 안 받는 곳인데 매달 이렇게 밀리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돈 들어오니까 받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에휴, 어리다고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다음 달에 또 밀리면 그때는 정말 쫓아낼 거야. 제가 여기저기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사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집보다는 고시원이 천국이었죠. 물론 어쩔 때는 자꾸만 고시원비를 재촉해대는 주인 아주머니가 미웠어요. 돈도 많을 텐데 그 며칠 좀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고시원 아주머니께서도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 누구보다 제 사정을 잘 아시고 도와주신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매번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고 돌아다니니까 샌드위치나 과일 같은 것들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가끔씩은 다른 고시원생들 몰래 조금씩 월세를 깎아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게다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팍팍한 생활에 점점 지치고 힘들어서 웃는 날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러나 그때쯤 저는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친구의 소개를 받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눈에 반해서 연애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힘들게 살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가 서로에게 쉽게 끌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잃었던 웃음도 금방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이때 저는 사람에게도 살면서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남편의 사정을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남편은 본인의 과거가 너무 창피하다면서 연애할 때 모든 내용을 털어놓지 않았거든요. 여보, 우리 연애할 때 당신이 창피하다면서 해주지 않은 이야기
이제 말해주면 안 될까? 나는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궁금한데. 당신이 들으면 많이 놀랄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나도 과거가 너무 창피해서. 당신이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면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듣고 싶어. 이제 우리 부부이기도 하고 서로 비밀이 없는 게 좋지. 저의 말에 남편은 한참 동안 망설였죠. 그 모습에 저는 남편이 쉽게 입을 열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다가 지금 이야기하기 힘든 거면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해달라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어서는 저를 붙잡더니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누나랑 같이 고아원에서 살았어. 부모님이 우리 두 사람을 고아원에 버렸거든. 그렇게 계속 고아원에서 살다가 나는 13살, 누나는 15살이 되던 해에 몰래 도망쳐 나왔어.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혹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원장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 고아원 아이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못살게 구는 것은 물론이고 후원금이 들어오면 다 본인이 챙겨갔거든. 나랑 누나는 그게 진절머리 나도록 싫어서 새벽에 몰래 도망쳐 나온 거야.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고아원을 나온 후 시누이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본인도 15살로 어린 나이이기는 했지만 자신보다 어린 남편을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했대요. 물론 나이가 어려서 일을 시켜주는 곳이 없다 보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역 앞에서 동냥을 하며 노숙자로 살았다고 했죠. 그리고 시누이는 가끔씩 받아주는 곳이 생기면 힘들어도 일을 해서 본인을 먹여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누이는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고 버텼다고 했어요. 남편은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시누이가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시누이 말이라면 뭐든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저도 남편의 사정을 모두 듣고 나니 왜 그렇게 시누이 말이라면 법처럼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버텨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남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시누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에 잘하려고 했어요. 종종 집에 오시라고 해서 식사도 함께하고 비싼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영양제 같은 것도 챙겨드리곤 했죠. 그러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저 몰래 비싼 선물을 구매해서 시누이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하다 용돈까지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것도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매달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당연히 저는 용돈 문제만큼은 양보 못한다고 하면서 남편을 뜯어 말리려고 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아무리 형님이랑 각별한 사이라고 해도 그렇지. 당신이 뭐 얼마나 번다고 그런 큰 돈을 매달 드리겠다고 해. 나한테 누나는 엄청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도 내 사정 다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동생으로서 누나한테 용돈 좀 주겠다는데 꼭 이렇게 눈에 도끼를 품고 반대해야 하냐? 그럼 우리 생활비 반을 주겠다고 하는데 반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당장 다음 달에 나가야 할 돈이 얼마인 줄은 알아? 이번 달 난방비가 엄청 나와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이 안 돼.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해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무조건 시누이에게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용돈으로 주겠다고 우기는데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시누이가 각별한 사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돈이라도 잘 벌어오면 눈 딱 감고 맞춰주겠지만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건 판매직으로 있어서 기본급이 100만 원 정도였고 나머지는 팔아온 만큼 수수료를 떼먹는 구조였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남편이 물건을 팔아오지 못하면 단돈 100만 원으로 생활비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실제로 물건을 잘 팔지 못했고요. 제가 보기에 남편은 판매직에 재능이 전혀 없어 보였죠. 많이 팔아봐야 가지고 오는 돈은 고작 130만 원 정도였고
거의 대부분은 기본급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이후 꾸준히 이직을 제안했었죠. 아, 여보, 지금 몇 달째 기본급만 가지고 오는데 차라리 이직을 하는 게 어때?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지금 회사에서 해고될 것 같은데. 해고 통보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 나만 못 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직원이니 해고될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당신이 물건 못 팔고 기본급만 받고 있으면 눈치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매직은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자. 싫어. 나는 지금 회사만큼 마음에 드는 곳 없단 말이야. 직원들끼리 분위기도 좋고 물건을 못 팔아도 눈치 주는 사람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회사 계속 다닐래. 제가 아무리 이직을 해보자고 설득해도 남편은 굳이 그 회사를 계속 다니려고 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저도 일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식당 주방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쩌다 목돈이 들어가야 할 일이 생기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그렇기에 남편이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최소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만 받아와도 최소한 저희 두 사람은 숨통이 트여 편하게 살 수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은 회사를 옮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남들만큼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준다고 해도 옮길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도 모자란 이 상황에서 시누이 용돈 이야기까지 꺼낸 거예요. 당연히 저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니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다른 사람들처럼 저희 두 사람 옆에도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런 마음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명절에 찾아갈 곳도 없고 세상에 기댈 사람이라고는 서로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몇 달 내내 시누이 용돈을 100만 원이나 주자고 꾸득이니까 저는 점점 짜증이 나게 되었죠. 결국 저는 참다 참다 화가 폭발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형님한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리는 건 너무 심하잖아.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1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매달 어떻게 부담할 건데. 매달 내 기본급 나오니까 그걸 주면 되잖아. 그게 딱 100만 원이니까 그걸로 누나 용돈 주고 나머지는 당신 월급이랑 내 월급이랑 합쳐서 알뜰살뜰 살면 되지. 알뜰살뜰? 웃기고 있네. 당신 최근에 기본급 넘겨서 가지고 온 적 없잖아. 지금 4달째 기본급만 가지고 와놓고 무슨 헛소리야. 용돈 100만 원은 절대 못 해주니까 꿈도 꾸지 마.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물렁하게 나가면 정말로 눈뜨고 코베일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 놈에게 단호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남편도 쉽게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눈을 매섭게 뜨고 박박 우겨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능구렁이처럼 살살 저를 달래가며 해결하려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용돈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끝까지 반대했어요. 내가 일 열심히 해서 기본급 외에 돈 더 벌어볼게. 그러니까 우리 누나 100만 원씩 용돈 좀 주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누나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누나가 동생 용돈을 줘야지. 동생이 누나 용돈 주는 경우가 어딨냐? 게다가 형님도 돈도 잘 벌고 있다면서. 그런데 무슨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줘. 우리 누나는 다르잖아. 고아인 나를 지금껏 정성스럽게 키워준 사람이라니까. 누나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당신 만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누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해.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똑같지 뭐. 대체 뭐가 다른데? 시누이나 시어머니나 똑같다는 남편 놈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형님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냐고 그게 같을 수 있냐면서 방방 뛰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대체 뭐가 다르냐고 본인한테는 피부치가 누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시누이를 매정하게 대하지 말라며 가르치려 하더군요. 그러면서 고작 100만 원 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게 군다며
헛소리를 해댔어요. 고작 100만 원 가지고? 그 100만 원이 우리 식구한테는 입에 풀칠하는 돈이야. 없어서는 안 될 돈이라고. 이 세상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난 우리 누나 용돈 줄 거야. 막말로 형님이 병에 든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벌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우리가 용돈을 줘야 해? 돈 없어서 단칸방에서 사는 주제에 무슨 100만 원을 용돈으로 주냐고. 어디 굶어 죽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해봐. 저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고집을 꺾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반대를 하면 할수록 더 날뛰더라고요. 몇 달간 남편과 이 문제로 자꾸 입씨름을 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갔죠.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전히 100만 원씩 용돈을 주기 위해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 소리까지 하게 되었어요. 신우이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줄 생각이라면 이 결혼 포기하고 이혼하겠다는 말까지 꺼냈죠. 그러자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소리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남편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저는 미안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또 막상 이혼을 하려고 보니 계속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니 남편과 알콩달콩 가정을 잘 꾸려가고 싶었는데 괜히 실패자가 된 것 같았죠. 게다가 시누이 용돈 문제만 없다면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로부터 약 2주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어느 날 식당 주방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누가 저를 찾아왔다면서 밖에 잠시 나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친정엄마 나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 한 명이 가게 앞 주차장에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를 버리고 간 친정엄마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알고 여길 찾아왔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당 손님 중 한 명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앞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저를 찾으신 분이 맞으실까요? 네. 승훈이 쳐대는 사람 맞죠? 네, 그런데요? 누구신데 저를 찾아오셨나요? 그게 제가 승훈이 생모이고 그쪽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를 찾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뭘 잘못 들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죠. 뜬금없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으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신이 고아이고 버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도 아니고 제 앞에 나타난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것도 자식을 버린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당당하게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을 잔뜩 의심하면서 남편이 본인 자식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도 증거가 될지 모르겠다면서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남편이 어릴 적에 함께 찍은 사진과 고아원에서 가지고 온 서류에 붙어있던 입소 사진을 비교해보라며 저에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시어머니가 준 서류에 붙어있던 사진과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얼굴이 똑같았어요. 저는 사진 확인을 한 후 두 사람이 모자 사이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러나 두 사람이 모자 사이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게 되었죠. 네, 사진을 보니 모자 사이는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승훈이 소식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집 주소까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 신혼집 주변에 몰래 숨어 있다가 출근할 때 뒤쫓아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왜 저를 찾아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자식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찾아온 거라면 저를 찾아올 게 아니라 남편을 찾아갔어야 하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남편의 회사 주소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니라 저를 찾아왔고 어떤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을 알고 뒤에서 뭐라도 뜯어먹으려고 온 건가? 아니면 뒤늦게 시어머니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 온 건가? 하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나를 세우며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는 돈도 없고 해드릴 것도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뒤돌아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제 팔목을 다급히 잡더니 본인은 뭘 바라고 온 게 아니라면서 할 말이 있으니까 제발 들어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신경이 쓰여 그냥 무시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를 찾아온 것인지 드러나 보자라는 생각에 조용한 테라스 쪽으로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바빠서 빨리 식탁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빨리 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이상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고 당황스럽겠지만 내 말 좀 믿어줘요. 승훈이한테서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세요. 아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한테서 하루라도 빨리 도망을 치라니요. 그쪽이 알고 있는 두 남매, 사실은 친남매가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쪽 등골이 쪽쪽 뽑아 먹히다 못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생모가 정말 맞긴 한 건가? 혹은 치매 환자 아닌가 하는 의심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저의 눈빛을 느꼈는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남편이 고아원에 가게 된 이유부터 차근히 설명해 주셨어요. 안 믿겠지만 나는 승훈이를 고아원에 버린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남편은 어머니가 본인을 버린 줄 알고 있어요. 나는 미혼모로 승훈이를 낳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 때문에 지방에 몇 달 내려가게 되면서 승훈이를 우리 오빠한테 맡기게 되었죠. 그럼 혹시 남편을 잃어버리신 건가요? 저도 승훈이를 잃어버린 줄만 알았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오빠가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제 모습이 보기가 싫었나 봐요. 제가 지방에 내려간 사이에 술을 잔뜩 먹고 승훈이가 자고 있을 때 고아원에 데려다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깜짝 놀라서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최근에서야 외삼촌이 남편을 고아원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외삼촌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남편이 혼자 엄마를 찾는다고 집을 나갔다며 외숙모와 함께 한참 동안 돌아다녀 보았지만 결국엔 찾지 못했다는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곧장 지방에서 올라왔지만 남편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남편은 3살 정도의 나이였고 또래보다 말이 많이 느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본인 이름과 나이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했죠. 게다가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 같은 게 잘 되어 있지 않았고 외삼촌이 가까운 고아원에 데려다 놓은 게 아니어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외삼촌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남편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며 주변에 있던 시설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다른 지역에 있던 남편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 남편을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의외의 소식은 최근에서야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외삼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남편을 맡긴 고아원 이름을 알려주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정신없이 고아원에 찾아가 남편의 소식을 물었다고 했죠. 그러나 고아원 원장님은 남편이 성인이 되어 나간 이후로는 소식이 끊어진 상황이라 본인도 아는 게 없다고 했대요. 게다가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진 몇 장과 고아원 입소 서류만 받아서 나오게 되었고, 가지고 나온 것들을 활용해 남편 소식을 직접 알아볼 생각이었대요. 하지만 넓은 대한민국 땅에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건 사막에서 바늘 찾기였고, 결국 또다시 사람 뒷조사를 해주는 전문 업체에 찾아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몇 번이나 여러 업체를 통해 진행을 해보았지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주사일 때 함께 찍은 사진이 전부여서 남편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했죠. 심지어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나 얼마 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고아원에 다녀오면서 가지고 온 서류를 확인해 보니 남편은 다행히도 어릴 적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성인이 되기 직전의 사진까지 챙겨 나와서 그걸 활용할 수 있었다고 했죠. 전문 업체도 시어머니가 가지고 간 자료들을 보고 이전과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희망을 가지고 한 주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전문 업체로부터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남편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어떤 사기꾼 여자와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기도 치고 빚만 엄청나게 쌓여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근무하고 있는 곳은 다단계에다가 사기꾼 집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절망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본인이 지방에 가서 외삼촌에게 남편을 맡기는 바람에 그런 몹쓸 일에 연루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소식을 듣고 나서 한동안 알아 누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문제만 더 심각해진다는 생각에 일단 남편이 다니는 회사와 사기꾼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 업체에 찾아가 그 사기꾼 여자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뒷조사를 부탁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또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고 전문 업체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사기꾼 여자는 남편과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고 남편한테 접근을 했던 것처럼 남자들을 꾸며내서 다단계에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투자 수익을 빌미로 빚을 만들도록 하여 본인들의 수익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어머니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 뒤를 밟으며 상황을 지켜봤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조만간 사기꾼 여자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생기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등골을 쪽쪽 뽑아먹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가 위험해질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먼저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내가 말을 좀 놔도 될까? 네, 그럼요, 어머니. 그래, 고맙다. 저기, 내가 승훈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네, 어머니. 그럼 제가 자리 한번 마련해 볼까요? 고마워. 그리고 내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왈가불가 할 권리는 없지만 너는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승훈이한테 도망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도망을 가라니요?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이야기라도 들어봐야죠.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줬잖니. 네가 승훈이 옆에 있으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번 일은 내가 승훈이 만나 이야기 들어보고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너는 나중에 이혼 서류 보내서 관계 정리하면 될 거야. 우리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며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셨죠. 그리고는 저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 입으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도망갈 수는 없다고.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제대로 확인을 해본 후 결정하겠다며 같이 만나보자고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제 뜻에 따라 남편을 같이 만나보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저녁에 퇴근한 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퇴근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핏줄이 당긴다는 말처럼 저는 당연히 남편이 금방 시어머니를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그런가 시어머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아, 여보,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셔? 아, 혹시 장모님이야? 아니, 엄마 아니야. 이분 당신 친어머니셔. 뭐라고? 아, 당신은 왜 내 허락 없이 이 사람을 함부로 우리 집에 들여? 나 고아원에 버려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당장 나가요. 남편은 본인을 고아원에 버린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라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하게 할 말이 있으니 일단 앉아보라며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는 흥분해서 난리를 치는 남편에게 저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기꾼 여자와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며 따져 물으셨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며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증거 있냐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방방 뛰는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업체를 통해 알아본 후 받아온 증거 동영상이 있다며 남편 앞에 꺼내놓고 보여주셨어요. 남편은 얼떨결에 그 동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한숨을 크게 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남편 말에 의하면 사기꾼 여자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피 한 방울 안 섞인 누나가 맞다고 했어요. 본인이 고아원에 들어간 후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기꾼 여자가 나서서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남매라고 부르며 살았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사기꾼 여자는 본인보다 2년 먼저 고아원을 나오게 되었고 이후 남편도 성인이 되면서 시설을 나와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고아원에 있을 때 항상 자유를 꿈꿨는데 막상 밖으로 나와보니 사는 게 정글이었다고 했죠.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만으로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지원금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항상 돈 때문에 막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믿는 동아줄이었던 사기꾼 여자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고 어떻게든 연락을 하고 싶었다고 했죠. 하지만 고아원을 나간 이후로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은 들은 게 전혀 없었고 연락처도 몰라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홀로 어떻게든 살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고아원에서 나온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했어요. 그때쯤 남편은 음식점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손님으로 사기꾼 여자가 들어왔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자는 딱 봐도 돈을 엄청 벌어 성공한 듯 보였다고 했어요. 아무리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가득했고 귀티 나는 게 고아원에 있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랐다고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오랜만에 재회할 수 있었고 얼마 후 따로 만나 회포를 푼 후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만난 지 2달 정도가 되었을 즈음 사기꾼 여자가 저녁에 술 한잔하자고 연락을 해왔대요. 그리고는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날 남편에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식당 일 말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꼬드겼다고 했죠. 남편은 대체 그게 뭔가 하고 들어봤는데 알고 보니 그 일이 바로 다단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사기꾼 여자 말을 들어보니 다단계로 수익을 내고 그걸 사장한테 재투자를 하면 돈을 엄청 불려준다고 했대요.
남편은 처음에 이게 사기인 것 같아 의심을 잔뜩 했다고 했죠. 아니, 의심을 했다면서. 근데 왜 다단계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나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 그런데 누나가 본인도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명품만 걸치고 다니는 거 안 보이냐면서 안전한 일이니까 괜찮다며 꼬시더라고. 당신 진짜 바보야? 그게 원래 다단계 수법이잖아. 나도 그런 줄 알고 처음에는 좋게 거절하려고 했어. 그런데 누나가 본인 앞으로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몇 개 보여주더라고. 그거 보고 살짝 넘어가게 된 거야. 그런데 누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남편이 살짝 넘어가려고 할 쯤에 그 여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당장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돈도 없고 괜히 했다가 실패라도 하면 인생을 말아먹을 것 같아서 좋게 거절의 표시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기꾼 여자는 돈 문제라면 걱정하지 말라면서 본인도 고아원 출신인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냐며 도와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대출을 제안했대요. 지금 당장은 식당에서 잔잔바리로 돈을 벌고 있어 투자할 금액이 없을 테니 본인이 남매상봉 기념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잘해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는 다음날 남편에게 회사 구경을 시켜줄 테니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여자를 따라서 회사 구경을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기꾼 여자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대표와 남편을 연결시켜주면서 얘기나 한번 들어보라고 했던 거죠. 결국 귀가 얇은 남편은 대표와 미팅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말에 홀딱 넘어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대표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내밀더니 담보 잡을 것이 없으니 그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본인이 일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두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죠. 사실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인데 설마 본인에게 나쁜 제안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남편은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죠.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런 짓을 한 것인지 정말 답답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도 심란한 듯 보였죠. 아무리 믿는 누나라고 해도 그렇지. 겁도 없이 함부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떡해. 미안해, 세빈아. 그때까지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였고 다단계에 대해 건너 듣기만 했지. 정확하게는 알고 있는 게 없었어. 그래도 따로 알아보고 시작을 했어야지. 생각도 없이 거기 따라가서 대출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어떡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그때 너랑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빨리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승훈아, 이 엄마가 미안하다. 남편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은 사기꾼 여자처럼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제대로 된 수익은 없었다고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의심을 걷어내기 위해서 수익금을 조금씩 낼 수 있게 설정을 해놓았다고 했죠. 결국 남편은 그들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고 돈이 벌리니까 신이 나서 계속 돈을 빌려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은 점점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닥에 치게 되었다고 했어요. 차라리 거기서 멈추고 돈을 갚았으면 나았을 텐데 남편은 마이너스를 해결하기 위해 빚을 내고 또 냈다고 했죠. 당연히 사기꾼들은 입에 발린 소리로 아직 경력이 모자라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라며 가스라이팅을 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돈 뜯어갈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은 저에게 판매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며 거짓말을 한 채로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러나 빚은 남아있고 수익도 없는 상황이니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영혼 없이 사기꾼 사무실로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매월 저에게 가져다 주던 기본급 100만 원도 다 빚으로 쌓이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회사를 나오고 싶어도 비 때문에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 빚을 받아내려고 재촉을 했대요. 그러자 남편도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곳에서 평생 나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편안하게 돈을 갚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신혼노릇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았고, 남편은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매달 빚을 갚으려고 용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 사기꾼들에게 상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본급이 빚으로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죠. 저는 결국 그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 소송을 걸기로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증거물을 가지고 가 남편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결국 시어머니 덕분에 그 회사는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고, 대표는 물론 그 사기꾼 여자도 함께 잡혀가 죗값을 달게 받아야 했죠. 이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그 여자에게 꼬임을 당한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동조를 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꼬여낸 게 밝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같이 죗값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전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함께 살던 신혼집도 꼴보기가 싫어서 정리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넘어와 작은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 시작한 일이기는 하지만 다행히 동네 분들도 너무 착하시고 장사도 꽤 잘 되고 있어요. 지나간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아픔을 잇는다고 하던데, 저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가 겁이 나서 지금은 일과 사랑에 빠져 살고 있네요. 비록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혼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이 사연을 끝으로 전 남편을 잊으려고 해요. 좋지 않은 일 계속 생각하고 곱씹어봐야 기분만 안 좋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 여기다 다 털어내고 새 인생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려고요. 애청자님들께서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저를 위해 응원 가득 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5월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